자, 여러분, 이제 3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요, 시장의 균형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텍스트북으로는요, 4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역시나 이 수업 자료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 블로그에 게시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 자료는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죠. 쌤! 근데 이거 뭐죠? 왜 뒤에 갑자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이 그림 언제 그렸냐 하면 쉬는 시간에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느냐 하면 방금 되게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해요. 여기 위에가 잘리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찍었더니 마이크를 안 켰어요. 그래서 이까지 다 그렸는데 막 설명해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다시 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축을 그릴 때 앞으로는요 항상 X축에다가 Q 거래량, 그 다음에 Y축에다 P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Q, P 이렇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도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나오니까 꼭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린 녀석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죠.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그래서 S, D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다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D하고 S가 만나는 이 점이에요. 이 점. E라고 표현되어 있는 E 뭡니까? 균형 아닙니까? 균형. equivalent, equivalence라고 equilibrium 등등등.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 때문에 E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점에서 똑바로 가격축으로 내리면 그게 바로 P 스타 해가지고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균형 가격. 그 다음에 요 점에서 Q축으로 거래량 쪽으로 내리면은 Q 스타 해가지고 균형 거래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가격이 P 스타보다 좀 더 높은 상태라면 쭉 그어봐요. 쭉 그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많아요. 하지만 수요량은 그만큼 안 따라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조금 더 낮다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엄청난데 공급량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차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일단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되게 쉬워요. 하지만 그래프로 보는 거는 경제학 원론에서 또 했었던 얘기고요. 자, 그래도 우리 명색이 미시경제학이니까 조금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요, 텍스트는 그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QD라고 하는 거. 선생님 진짜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 수학 배울 때는 이쪽 QD라고 하는 게 그래프상으로 이 Y축이었는데 참 불편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불편하지만 일단은 좀 가보도록 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나올 거예요. 자, 일단 QD라는 식이 마이너스 AP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고 QS라는 녀석이 알파 P 플러스 마이너스네. 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의 Q 스타하고 P 스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식을 유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요. 이 두 식을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건 요 수요의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공급의 거래량이 같은 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다고 놓는다는 뜻은 우변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써주라는 거죠. 마이너스 AP 플러스 B 하고 알파 P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줍니다. 세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P라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은 왼쪽으로 이항을 해줘요.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이항. 자, 그러면 B 플러스 베타는 알파 P 플러스 AP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오른쪽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P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P를 빼고, P 빼고 알파 플러스 AP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뭐요? 좌변은 그대로 B 플러스 베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요. P 값이에요, P 값. P 값이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A 플러스 알파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P는 A 플러스 알파로 나누었고 위에는 B 플러스 베타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참 간단합니다. 참 간단한데 요걸 갖다가 이제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그건 뭐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 찍을 때 그 전까지 한번 각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은 P가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의 P 스타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Q 스타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Q 스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P 스타 값이 나왔죠? 식으로 더럽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숫자 하나 띡 나와요. 숫자 하나. 뭐 예를 들어 10, 20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의 식이나 아래 식 중에 마음에 드는 식에다가 P 자리에 대입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서 나온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Q스타 값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Q스타는 대입을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쉽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웬만해서는 1차 함수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 둘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무슨 왈라스 뭐 저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샬 왈라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볼게요. 텍스트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균형 분석이랑 일반 균형 분석, 왠지 이야기만 들어도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진짜 일부분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이라고 하면 좀 더 범위가 넓은 것 같고 딱 그겁니다. 딱 그건데 이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시장 하나만 딱 떼서 나머지 모든 시장이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발 시장이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하면 신발 말고 나머지 모든 수십만 가지 이런 시장들은 전부 다 그대로고 신발 시장만 뭐 가격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부분 균형 분석이에요.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은 신발 시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변에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시장을 한꺼번에 보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 그러면 야, 왜 부분 균형 분석 왜 해요? 일반 균형 분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균형 분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일반 균형 분석을 진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고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일반 균형 분석을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의미 있을 만한 분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 내용 그렇게 나와 있죠. 부분 균형 분석은 분석 결과는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 다른 것들이 다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균형 분석은 이런 방향으로 이론적 발전 추구하고 있긴 한데 그 발전 수준이 현실 문제 구체적 분석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분 균형 분석과 일반 균형 분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장의 첫 번째 챕터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균형의 변화예요. 균형의 변화.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다시 그리는데, 자, Q, P 이렇게 되어 있고, 짠, 짠 해가지고 요게 D, 요게 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뭐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재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소득이 늘어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바깥으로 이동했을 때는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애초에 Q 스타 그리고 P 스타라는 이런 균형점이 있었는데 수요가 확장이 되니까 그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래량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거래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원래에서 수요 곡선이 바깥으로 이동을 하면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쌤, 그런데 그러면은 한 4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4가지예요. 뭐뭐 4가지입니까?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자,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각자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균형점이 이쪽으로 가면서 거래량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가격이랑 거래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줄어들면 거래량도 줄어든다.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거래량이랑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급 곡선이 움직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원래 이 하얀색이 있었어요. 하얀색이 있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공급 곡선을 옮겨보죠. 자, 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볼까요? 일단 바깥으로 가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띡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와우, 신기하죠? 자, 어떻게 됐다고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 곡선이 안쪽으로 가버리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라가요. 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뭐 하려고 외워요? 외우지 말고 D하고 S를 갖다 띡띡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D이고 이게 S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거래량이랑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뭐 장기 이식의 경제학 이런 얘기 나오는데 됐고요. 장기 이식. 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죠. 생명이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근데 이걸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많은 뭐랄까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요. 자, 넘어가서 균형의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의 안정성에서는요.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부터 한번 보죠. 자, 정적 안정성. 네, 동적 안정성. 자, 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이라는 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딱 이 시점에서의 안정성이 있냐 없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운동의 방향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정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려 없어요. 시간 고려 X. 하지만 동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 고려를 해요. 시간 고려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번 기회 올해 어땠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한 그래프 내에서 확인을 해보겠다. 그게 바로 동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로 개념 잡아두시고요. 당연히 뭐 위주로 학문은 발전되어 있느냐면요. 정적 안정성 위주로 좀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정적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왈라스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왈라스. 이름도 좋다. 왈라스적 안정성. 자주 나와요. 왈라스. 그래서 거기 뭐 스펠링도 하나 띡 적어놨는데 왈라스 뭐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마셜. 마셜. 왠지 마셜이라는 이름은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셜적 안정성.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고 얘도 기왕 쓴 거 스펠링까지 딱 마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업 자료에 P, Q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왈라스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시장의 균형이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가격이 바뀌면서 가격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 생산량이 조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왈라스예요.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셜이라고 하는 양반은 생산량이 바뀌니까 가격이 따라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둘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가 닭이 먼저라고 하면 얘는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뭐 가격이 바뀌니까 뭐 아담 스미스도 그랬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생산량도 결정해주고 분배도 결정하고 뭐 다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왈라스가 조금 더 친숙하죠. 친숙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 얘기가 마셜이라고 하는 양반은 수요량이라고 하는 게 가격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냥 당장 생각하기에는 뭐지?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셜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금만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왈라스적 안정성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왈라스적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 거기 수업 자료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왈라스적 안정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 수요가 감소하면 왈라스적 균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왈라스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업 자료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단순화해서 그릴게요. Q, P 이렇게 돼 있고, 자, D, S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잘 보세요. 자, 가격이 올라갈 때 요쪽 부분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각각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얘는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고, 그리고 여기는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올라갈 때 초과 수요가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버리죠. 이런 상황이 바로 왈라스적 안정성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가격이 조금 벗어나죠? 조금 벗어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너무 많아, 가격이 올라가 해가지고 균형 가격 쪽으로 가고요. 반대로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했으니까 뭐야, 공급 좀 줄여야겠는데 하면서 가격이 다시 균형 가격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왈라스적 안정성이 만족이 된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얘기죠. 왈라스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왈라스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D하고 S가 아주 일반적일 때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에서도 사실 왈라스적 안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거기 이제 수업 자료 2개 그려놨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는 48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D하고 S가 뭐 좀 늘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른 기울기를 갖긴 해요. 하지만 그 두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반드시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D라고 하는 녀석이 위쪽에서는 왼쪽에 있고, D가 왼쪽 그리고 S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왈라스적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반대로 S가 왼쪽, D가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여기도 보세요. D가 왼쪽, S가 오른쪽에 있죠? 밑에는 어때요? S가 왼쪽에 있고 D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사실 왈라스적 안정성은 항상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프 모양 한 5개쯤 그려놓고 왈라스적 안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녀석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교차점 위하고 아래에서 누가 왼쪽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앞글자 따서 외우시든가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알아두면 좀 쓸모가 좀 쏠쏠하죠. 자, 그래서 왈라스적 안정성 만족시키는 조건 살펴봤습니다. 조건 뭐라고요? 다시 첫 번째에서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 수요가 자꾸 줄어들면, 심지어 이거 초과 공급이라는 거 초과 수요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렇게 자꾸 줄어들면 왈라스적 균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왈라스 살펴봤고요. 다음 마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되냐면 주택시장 한번 볼게요. 주택시장. 집 짓는 거죠. 집 지어서 사는 곳. 왈라스적 조정 과정의 논리가 별로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기는 해요. 하지만 집을 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의 공급량이 변하는 속도는 무척 느릴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적어도 뭐 몇 달, 1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므로 불균형이 있을 때 가격 변동을 통해 수급량의 과부족이 즉각적으로 조정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생산량의 변화를 가격이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주택 가격이 바뀌어서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량이 변화하니까 주택 가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뉴스에서도 굉장히 아무 거부감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셜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보시면요. 마셜은 생산량의 변동이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마셜적 안정성이란 바로 그와 같은 시각에서 파악한 균형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셜적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근데 마셜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냐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드물게 한쪽 기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요 둘 중에서 하나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불안정적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하나 적어 놓을 거 그랬네요. 자, 수업 자료에다 추가해 두세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면요, 어떤 하나에서는 안정적인데 나머지 하나는 불안정한 경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우상향하거나 동시에 우하향할 때, 이럴 때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 예외적인 경우 있죠. 이거 둘 다 우하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셜적으로는 안정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왜 이따위로 쓰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텍스트 48페이지 아래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사실은 이 그림을 처음에 그린 사람이 하필 왈라스가 아니라 마셜이었던 거예요. 마샬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마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마셜이 살던 시절에도 독립변수를 X축에 종속변수를 Y축에다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샬은 아예 P가 아니라 Q가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덕분에 이렇게 Q, P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Q가 X축, P가 Y축에 있는 그래프로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이거 전에 누가 질문했었는데 댓글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비슷하게 대답해 드리긴 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적 안정성이었고요. 다음 주제 동적 안정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동적 안정성. 자, 동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뭐냐 하면요. 흔히 얘기하는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미집 모형. 거미가 집을 어떻게 짓죠? 거미가 집을 지은 거 보면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잘 못 그려서. 잘 그렸네. 자, 이런 식으로 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 느낌 살짝 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느냐면요.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뭐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그림으로 거미집 모형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 그냥 둘게요. 잘 그렸으니까. 자,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49페이지고요. 수업 자료는 2페이지의 오른쪽 부분 나와 있어요. 컵 웹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뭐냐면요. 수요량은 당기의 가격, 지금 올해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해 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상품이 있으면 어머나 작년에 저거 만들었으면 완전 돈 벌었겠는데 올해는 그러면 저걸 좀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상품을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농산물이 되겠죠. 농산물, 고추 가격, 무 가격, 파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급량, 무가 작년에 굉장히 비쌌으니까 올해는 내가 무를 열심히 좀 심어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공급량이 전기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사 먹는 거는 올해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그때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사 먹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식도 나와 있어요. 식도 나와 있으니까 식도 좀 써보죠. 결국 잘 그린 그림이지만 지웁니다. 자, 요 수요량식은 Q, D, 그리고 T라는 건 지금 올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A, PT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고 하는 건 Q, S, 그리고 올해의 공급량은 알파 곱하기 P,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달라요? 밑에 첨자만 다르죠. T는 올해, T 마이너스 1은 전해, 작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엄밀하게 이제 수학을 통해 가지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점 찍어 가지고 착착착착 줄어드는 모습 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50페이지 그림 3-6번 보시고요. 수업 자료에선 세 번째 페이지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여전히 P하고 Q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비탄력적이에요.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탄력적이라서 똑바로 누워 있어가지고 어떻게
조금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조건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딱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 정해져요. Q1, P1 해가지고 한 요 정도 가격에서 P1 정해지면 자, 수요하고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Q1 첫 해의 거래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어머나, 그 정도라면 나는 이만큼을 심어야겠는걸? 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자들이 Q2 그 다음 해의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해의 공급량이 결정이 되면 사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수요 곡선이랑 만나는 요 점 P2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럼 P2로 정해지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야,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P2라면 생산량을 좀 줄여야겠네. Q3 이렇게 해서 Q3 세 번째 양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살짝 차이가 나면서 가격을 좀 잘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Q4 해서 결국 이 부분만 그림을 그려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처음에 생산을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가지고 점점 균형점에 여러 해가 지나가면 만나게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수업 자료에 그림 되게 잘 그렸으니까 거기 있는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는 그것이 바로 동적 안정성이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항상 동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가능해야 되냐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자 S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D라는 녀석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커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반대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균형에서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현실에서 있느냐? 현실에서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자, 작년 가격을 보고 올해 뭘 심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공급 곡선 자체가 굉장히 비탄력적이 됩니다. 뭔 얘기예요? 가격이 바뀐다고 해서 공급량을 확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물건 자체가 생기는데 몇 달씩,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수요 곡선보다는 공급 곡선이 좀 더 비탄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농산물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현실 설명 능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죠. 여기서는 너무 가정을 단순하게 했어요. 왜 단순하게 했느냐 하면 분석이 안 되니까. 가정을 뭐라고 했느냐? 그냥 작년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누가 작년 가격만 보고 올해 무를 심어야지 고추를 심어야지 이런 걸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과한 가정이긴 하죠. 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균형 분석의 응용.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의 균형점,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좀 어떤 경제 정책을 적용을 했을 때 수요량과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죠. 텍스트로는 53페이지, 그리고 수업 자료는 계속해서 세 번째 페이지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분석의 응용이에요. 첫 번째,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직접 하실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거죠. 자, 물품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물품세는요, 특정 물품에만 세금 부과 하는 거, 그게 바로 물품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휴대폰에 무조건 휴대폰 한 대당 5만 원씩 세금 내라 이렇게 법률로 통과가 되면 그게 바로 물품세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할 얘기도요, 휴대폰에 5만 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자, 공급자에게 부과된다는 게 뭐냐면 네가 단말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마다 한 대당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Q, P, 그다음에 D, S,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은 어디였느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그리고 그때의 거래량 Q스타, 그리고 가격 P스타였어요. 자, 5만 원이 부과가 됐죠, 한 대당. 그러면 어느 곡선이 움직이게 되느냐면요, S, 이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만큼요? 5만 원만큼요. 그래서
이동하는 폭은 5만 원이 되고요. 자, 텍스트에서 그래프를 보시려면 5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54페이지 보시고, 자,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5만 원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S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면 이 점으로 이동을 하죠. E 프라임이 되면서, 자, 잘 보세요. 뿅뿅뿅뿅뿅뿅 해가지고 Q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죠. 그렇죠. 왜? 단말기 가격이 어쨌든 휴대폰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가격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자, P 프라임이라고 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서 꼭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폭이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간 폭은 제가 그림을 아무리 대충 그렸어도 5만 원보다 폭이 작아요.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만 원이라면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죠? 5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5만 원을 갖다가 전부 다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5만 원이 부과가 되면은 그 중에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나눠서 합해서 5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소비자만 5만 원을 절대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소비자가 5만 원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수요 곡선이 정말로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진짜 5만 원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5만 원 네가 다 내. 그래도 똑같은 양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5만 원을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고 수요 곡선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공급자가 100% 다 자기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재정학 쪽에 가면은 이제 조세 부담 비율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차피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황땡땡 재정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쓰긴 할게요. 자, D하고 S 곡선 중에서 더 수직인 녀석 똑바로 돼 있는 녀석 뭐 한 거예요? 팔든 거죠? 팔든 거니까 제가 낼게요 라고 해서 자, 수직으로 돼 있는 녀석이 부담률이 더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잠깐 이야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물품세가 부과되면 거래량 줄어들고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가격 올라가는 비율이 물품세 부과된 것만큼 100%가 되지는 않는다.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에 보시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뭐 이런 것도 써놨는데 자, 요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원래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쫑쫑쫑쫑쫑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5만 원이 되거든요.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 이따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그리고 노란색으로 빗금치는 아랫부분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세금 말이에요. 오케이? 자, 거기 결론도 적어놨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가 현상. 즉 세금 부담, 분명히 공급자한테 너 한 대당 5만 원씩 내라고 했지만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정부에서 세금 조세 제도 만드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거두려면 사실상 뭐 이거 가격 탄력성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아무래도 조세를 걷기가 쉬운 쪽에다가 부과를 하는 게 조세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뭐라고요? 물품세 부과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규제.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격 규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 규제 효과.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든가 낮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지만 가격이 그 수준에서 결정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가격 상한제라든가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Q, P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D, 어머나, S.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원래의 균형점은 여기예요. 원래 균형점 여기죠? 자, 균형 거래량 Q 스타, 그다음에 그때의 가격 P 스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쪽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격 상한제라는 건 이 이상은 받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공적 마스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적 마스크는 사실 가격만 제한한 건 아니고 공급량도 같이 제한을 하긴 했죠.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가격 상한제라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뭘 들었어? 쇠고기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프라이스 위쪽에 있는 상한제
요 가격 이상 절대로 소고기 가격을 받지 마라고 해버리면 띵띵띵띵띵띵띵띵 오른쪽으로 해서 자 요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가격을 이만큼밖에 안 하니까 공급량을 절대로 수요량에 맞춰서 늘려주지 않아요. 공급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격 상한제 때 이렇게 생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량 줄어들죠. 거래량 줄어들고요. 가격은 당연히 이 상한제에 딱 맞춰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 초과 수요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암시장으로 가요. 블랙마켓.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일반적으로 특히나 필수품인 경우에는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야, 나 지금 당장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팔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 가가지고 웃돈 좀 얹어 드릴 테니까 좀 파세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가격 상한제. 왜? 가격을 씌워 놓으니까 아이고 나 진짜 필요한데 이 가격으로는 그거밖에 못 팔아요? 그럼 내가 돈 더 드릴 테니까 좀 더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걸 갖다 불법으로 막아놓고 막 단속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게 이제 가격 상한제고요. 다음에 이준규 교수님의 서술에 따르면 사실 현실에서 가격 상한제가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왜? 암시장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높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가격을 낮은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해봤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돌발 사태 때문에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가격 상한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 상한제였고요. 다음에 반대로 가격 하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똑같은 그래프에서 이제 분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독특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제 같은 게 있어요. 최저임금제 뿅뿅뿅뿅뿅 하면은 최저임금제면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일어납니다. 초과 공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원래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라니까 조금 안 와닿는데 이제 최저임금제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용량이 줄어들어요. 고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언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미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진짜로 그렇게 어떤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되는지는 실증 연구는 거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뭐 한다 그래요? 소상공인들부터 그 어떤 최저임금 제도의 이 하한선에 걸려서 딱 채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구직자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사용자, 실제로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원은 당연히 학원이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이제 최저임금을 주고 사람을 쓰기는 좀 힘들어요. 강사를 쓰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거보다는 뭐 적어도 1.5배에서 2배 이 정도는 이제 주고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또 저희 와이프가 하는 이제 반찬 가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이제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최저임금의 뭐 2배, 3배씩 줘가면서 하기에는 생산성이 그리고 수익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각도에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 네, 뭐 더 이상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로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미시경제 다 끝나고 나서요. 제가 또 혹시 여력이 되면 그런 식으로 뭐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거를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채널을 확장시켜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일단 3장 시장의 균형 부분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3장에서 뭐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장의 제목은 일단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 그래프로 분석을 하려면 X축에 Q, Y축에 P가 들어간다. 그리고 D 아래쪽으로 S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다. 균형점에서의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도출이 된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균형점이 이동을 한다.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이랑 균형 가격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은 각자 분석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부분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 얘기했는데 부분 균형 분석은 다른 모든 상품은 그대로인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상품만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부분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은 전체를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거의 지금 뭐 의미 있는 결과는 어렵다. 그 다음에 안정성, 균형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정적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균형 조건이 있었다. 왈라스적 균형 그리고 마셜적 균형.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왈라스적 균형. 그게 뭐다? 가격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것이고 마셜은 반대로 생산량이 가격을 조절한다라는 얘기였는데 하필이면 마셜이라는 양반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바람에 그 마셜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독립 변수였기 때문에 Q가 X축, P가 Y축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왈라스적 균형의 조건. 왈라스적 균형의 조건이 뭐였어요? 자, 균형점 위에서는 D라고 하는 것. 수요가 왼쪽, 그 다음에 공급이 오른쪽일 것. 그리고 균형점보다 아래에서는 공급이 왼쪽, 그리고 수요가 오른쪽이면 왈라스적 안정성 균형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거죠. 동적 안정성은 이제 거미집 모형 요러 되는 거. 그 동적 안정성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절대값이 더 커야 돼요. 공급 곡선이 더 똑바로 서 있고 수요 곡선이 좀 더 누워 있으면 그러면 동적 안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 연습 문제에서 추가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뭘 하시느냐 하면요. 59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텍스트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봐서 3장의 연습 문제 정리한 거는 화요일 되기 전에 내일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문제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요. 3장도. 자, 일단 3장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